과학이 무엇인지, 조사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학습하고요.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사의 형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밀도를 요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정밀도를 요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의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하는 것을 바로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예, 모든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하는 것을 바로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이 정밀도를 요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상 전체를 모두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했다면 이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전체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것을 잘 띄고 있으면 전부를 조사하지 않아도 전체를 조사한 것 같은 형태의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표본조사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표본조사라는 것은 부분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본조사는 부분조사,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 일부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하면 나머지 전체를 조사를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표본조사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들이라든가 대부분의 조사들은 거의 다 이 표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체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표본 조사를 한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왜? 이 표본이라는 것을 이 전체에 대해서 대표성을 띈 것을 잘 뽑아내기만 하면 표본 조사라 할지라도 전수 조사와 같은 기능과 효과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는 부분 조사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서 조사의 대상 전체 일부를 선출하여 그 전체를 추정하는 조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조사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며 선출된 부분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의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으며 표본 조사의 장점으로는 조사비가 적게 들고 아까 전수조사에 있어서는 조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했죠. 표본 조사의 장점으로는 조사비가 적게 들고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조사원도 소수로 할 수 있어 조사원의 훈련도 비교적 쉬우며 표본 오차 이외의 오차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 없거나 불가능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에 대한 것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에서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무슨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 그 단지에 있는 그 가구를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소수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했던 분이 바로 공무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에게
방문에 대한 것들인데 평균 3회 정도를 방문을 하게 되어져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밀도를 이용할 때 그리고 다양한 소수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때 이런 때 전수조사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슈가 되었던 것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했던 그 조사가 상당히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조사 어떤 형태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가지고 있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계속 좀 보시면 방법론상의 어떤 쟁점 파악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 수 있는데 교재 63페이지 다음으로 64페이지 보시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련된 비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실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좀 나올 겁니다. 먼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들을 알아보신다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양적 연구 먼저 보겠습니다. 양적 연구는 어떤 실정주의라든가 논리적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좀 많이 중요시하기는 이론적 근거를 좀 두고 있고요. 가설과 이론의 검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실제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죠. 예. 일반화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하고 그 가치 중립적인 형태의 내용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예, 설문지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표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설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표본 크기가 크다는 특징에 대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되어지는 어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질적 연구에 있어서는 현상학적과 해석주의,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 경험주의적 형태로 띄어진다면 질적 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해석주의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균합적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일반화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심층 면접에 관련된 부분과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련돼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양적 연구에 대해서는 공적인 목적이 일반화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설문지를 모아서 전체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 그리고 설문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요.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적 형태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띄면서 음,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어려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보다 소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설문지가 아니라 인터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일반화 설문지, 질적 연구는 구체화 인터뷰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서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 음, 여러분들도 자세히 좀 보시면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보시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일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와 이 과정을 모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관련된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일을 한다면 훨씬 더 일에 대한 부분을 잘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론도 그 관련된 단계가 있고 그 각 단계에 관련된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 실천 과정론에 대해서 중요 있게 그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과정들을 알고 일을 하는 것과 과정을 모르고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정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 조사론에 있어서 각 단계에 관련된 것들을 학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몇 단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 대한 특성들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지 하나의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관련된 가지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주고 그 가지에서 나오는 작은 가지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작은 가지들 안에서 나오는 새싹들과 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줄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암기한 상태에서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조사 과정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일반적으로 5단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단계에 대한 특성들의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것을 훨씬 더 사회복지 조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 문제 제기 단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연구의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제시하는 부분으로서 이 연구에 관련된 필요성 부각, 그리고 이 연구에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바로 문제 제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이 조사를 설계하는 가장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 설계에 관련된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자료에 대한 것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조사 설계를 했으면 그 조사 설계에 따라서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질적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양적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수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처리와 분석이지만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해서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하게 자료 수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자료 분석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결과라든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서 작성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고 암기하시는데 좀 수월하실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의 그 과정은 문제 제기,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문제 제기, 그러니까 문, 그리고 조사 설계, 설, 그리고 자료 수집 할 때 수, 그리고 자료 분석, 분, 그리고 보고서 작성, 작. 그래서 앞에 핵심되어지는 부분만 제가 좀 암기를 따로 좀 했어요. 그래서 문, 설, 수, 분, 작. 문설, 수분작. 이렇게 암기해서 문제 제기,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이렇게 앞에 단어만 따서 암기를 했던 것이 제가 공부를 했을 때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암기하는 것도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암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즉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지식에 대한 것들을 채워 나가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한 것들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막 흡수하다 보면 여기 있는 지식과 여기 있는 지식이 막 혼용이 되어져서 이게 여긴지 여기 있는 게 이거 여긴지 막 헷갈리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한계가 발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각 단계에 대한 부분들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암기하시고 뒤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기에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문제 설정과 목적의 구체화, 연구 조사를 하게 하는 어떤 쟁점에 대한 명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론의 어떤 구축을 위해 가설 형성 등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문헌이나 자유로운 어떤 그 사유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기술적이기보다는 생각과 고뇌가 요구되는 단계이며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조사 문제를 설정하는 것은 조사의 절반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행 가능성은 어떠한지,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등의 이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과 변수 및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 등에 대해서 구체화를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헌 검토 내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문헌 검토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하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가지게 되어지는데 왜냐면 자신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실제 다른 연구자가 벌써 다 공부를 하고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 때, 이런 연구를 반드시 해야겠다. 석사 논문을 이런 거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다른 대학교 교수님이 벌써 쓰셨더라고요. 이처럼 기존에 있었던 문헌들을 완전히 검토를 해야지만 똑같은 연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오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지식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문헌들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지식들에 대한 것들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헌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지식들에 대한 것들을 흡수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조사 설계에 대해서는 조사 문제가 결정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논리적 배열, 그러니까 조사 설계가 무엇인지, 가장 적합한 조사 설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은지를 검토해보고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논리에 관련해서 연역적으로 할 것인지, 귀납적으로 할 것인지가 있고요. 자료 수집에 대한 방법으로 양적 연구, 즉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적 연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질적 연구 방법, 그래서 근거이론, 저도 석사 때는 근거이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에 관련된 것들을 할 것인지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이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좁은 의미에서 조사 설계에 해당되어지기도 하고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조사 설계는 조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조사 설계를 넓게 정의하면 표집, 그리고 자료 수집 과정 및 출처, 그리고 측정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자료 분석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조사 문제가 결정되면 1단계와 2단계는 분리되어 되어진다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 단계에 대해서 특성들은 존재하나 1단계가 끝나고 나서 2단계가 반드시 넘어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단계에 대한 특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각 단계에서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따로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같이 혼합해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한쪽이 변화가 되어지면 다른 쪽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처럼 큰 맥락에서 보면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어떤 분리됐다라는 것보다는 거의 동시에 수행됐다라고 보여지지만 각 단계에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각 특성에 관련된 것들은 각 단계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조사 설계에 입각해서 조사의 목적과 실행 가능성을 감안한 어떤 적절한 조사 설계와 자료 소집 방법이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사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즉 표본과 조사 방법, 측정과 척도, 자료 처리와 분석 방법, 결과 보고 등에 관한 문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 수집에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 조사 설계에서 채택된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자료들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과학적 조사 자료는 크게 1차적 자료와 2차적 자료로 구분을 합니다. 1차적 자료와 2차적 자료로 구분을 하는데 1차적 자료는 연구자가 조사를 시행하는 데 가운데 직접 수집해야 할 자료들을 1차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자료는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사자가 아닌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이미 수집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자료는 손쉽게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으며
2차 자료를 효과적으로 획득하여 이용하는 것이 조사의 어떤 성공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2차 자료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여러 차원에서부터 구하게 되고요. 2차 자료만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조사의 목적을 위해 1차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자료 수집과 2차 자료 수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거, 2차 자료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들을 2차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료 처리와 분석. 그러니까 수집된 자료를 설계에 따라서 분류하고 도표 등을 작성하여 분석을 위해 자료를 조직하는 단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자료들을 편집 또는 코딩, 제표 등의 어떤 기계적 절차를 거쳐서 논리적인 어떤 분석이 따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SPSS라는 이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설문지에 관련된 부분을 이 프로그램에다가 숫자로서 입력을 해서 그에 관련된 것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다 워드작으로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하고 나서 그에서 발생되어지는 글들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저 이거 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어요. 1시간 정도 하는데, 예, 1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 정도 인터뷰한 내용들을 그 컴퓨터에다가 워드 작업을 하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되어질 수 있으나 그 당시는 이 작업을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진짜 저는 그 당시 그 테이프로서 녹음을 하고 그 테이프를 다시 뒤로 감기 해서 듣고 컴퓨터 앞에 자판치고 이런 형태로 했어요. 1시간짜리가 6시간. 정말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워드에 친 것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좀 논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 좀 구체화시켰다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에 중요 표시를 하고 그 중요 표시들을 개념화하고 그것들을 좀 더 추상화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쳐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시면 이제 해석하고 보고서,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 문제에 대한 어떤 조사 연구의 결과를 내리는 것이 어떤 해석입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조사 문제에서 도출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일반화는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방법론상의 어떤 한계를 인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한계성 설정, 그리고 연구 결과의 합의성 등에 대해서 숙고하기도 합니다. 자료 해석 시 연구자는 자신의 사용한 연구 방법과 연구 목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 조사자가 자료를 해석할 때 자세는 항상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보수적이란 의미는 자료의 해석이 사실적 자료를 근거하여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 조사 연구자가 조사 결과의 해석을 확대시키고자 할 때는 이러한 사실과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 결과를 연구하고 있는 영역 내에 동일한 현상, 동일한 조건이며 어느 경우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경험적으로 일반화하여 이를 일정한 형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반화가 나타나면 조사 결과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독자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그 양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자의 어떤 주제와 조사 담당자의 어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러한 보고서는 조사의 연구 방법과 과정,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어떤 성격, 결과 분석들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보고서는 끝까지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 전 과정을 담고 비록 조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조사 보고서는 각 단계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에 대한 어떤 특성들에 대한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각 단계마다 부분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지는 시스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전수조사와 그리고 표본조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 조사 과정에 대한 것들을 학습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 과정은 첫 번째 문제 제기,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각각의 특성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수행해야 할 역할들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각 단계가 명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으며 같이 일에 대한 것들을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같이 존재를 하고요. 즉, 단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